8월 10일에 국방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군인 2명이 딱 그 기자회견 비슷한 걸 했었습니다. 한 명은 미국군이었고요. 미군이었고요. 한 명은 한국군이었어요. 그런데 되게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대령쯤 될 겁니다. 이 두 사람이 8월 10일이었습니다. 8월 10일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기자회견을 했느냐. UFS라고 하겠습니다. U는 을지고요. F는 프리덤, S는 쉴드입니다. 그러니까 을지 자유 방패 훈련, 그러니까 UFS 관련해 가지고 그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국방부에서 누구랑 누구랑 발표했냐면은 연합사의 공보실장인 라이언 도널드, 아마 대령이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합참의 공보실장, 이 사람은 대령일 겁니다. 장도영 대령, 이렇게 두 명이 국방부 기자실에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UFS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날짜를 딱 이야기를 했는데, 날짜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10하루 동안 한다는 건데 그 중간에 텀이 있어요. 이게 결혼식도 아닌데 1부가 있고 2부가 있어요. 요즘은 결혼식이 뭐 1부, 2부 막 그렇게 있더라고요. 1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이 8월 19일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19일인데 그 오늘도 UFS의 일부 훈련은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부는 언제냐? 8월 24일부터 27일까지는 2부다. 그러면은 8월 22, 23일 이 이틀은 뭐 하는 거냐? 쉬는 거죠. 왜 쉽니까? 22일은 토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23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는 쉬고 어쨌든 이번 주말까지는 그 일부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월화수목 27일 4, 5, 6, 7 월화수목 나흘 동안은 2부 훈련을 하는 건데 일부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면요. 북한군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6.25 때처럼 북한군이 남침하는 것을 상정하고 남침해 오니까 우리가 방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어 훈련이 일부 훈련이고요. 그 다음에 2부 훈련은 다음 주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방어 훈련은 뭐냐? 어쨌든 우리가 일단은 남침을 방어하고 난 다음에 추스리고 난 다음에 우리만 당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진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반격하는 훈련이 2부 훈련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1부 훈련이 껄끄러울까요? 2부 훈련이 껄끄러울까요? 당연히 2부 훈련이 껄끄럽겠죠. 왜냐하면 북한이 쳐들어왔으니까 휴전 상태가 다시 개전 상태로 전쟁 상태로 싹 바뀌면서 그러면 우리나라 국군하고 그 미군하고 연합군이 휴전선 넘어서 올라가도 이거는 뭐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올라가는 건 적절치 않아도 우리가 공격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바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훈련까지 용의 주도하게 다음 주에 2부 훈련, 반격 훈련을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언제 이야기했느냐? 8월 10일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8월 10일에 그 딱 나타나가지고 그 공보실장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루시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 지금부터 딱 일주일 뒤에 8월 10일이니까 일주일 뒤엔 8월 17일이잖아요. UFS 훈련을 또 그 2026년 UFS 훈련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라고 딱 발표를 갖다가 한 거예요. UFS 훈련은 또 두 종류가 있는데 시간은 1부, 2부가 있고요. UFS 훈련은 또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CPX라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국방부 갔더니 CPX 그래가지고 그게 뭔가 제가 궁금했는데 물어볼 수는 없고 왜 물어볼 수가 없습니까? 아니 물어봤는데 그것도 모르냐 그럼 제가 쪽팔리잖아요. 그래가지고 CPX가 뭔가 그냥 눈치만 쓱 보다가 별거 아니더라고요. 저는 CPX가 PX 아닌가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방위할 때 우리 부대에 PX가 있었나 없었나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도 뭐 군대에서 제일 좋은 데는 PX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PX인데 C는 뭘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무식하다니 만약에 PX는 PX인데 CPX는 뭐예요? 라고 물어봤으면은 아주 그냥 개망신 당할 뻔했습니다. CPX는 뭐냐면요. 커맨드 포스트가 CP예요. X는 뭐냐면 엑서사이즈. 커맨드 포스트를 뭐라고 합니까? 커맨드가 그 명령하는 게 커맨드잖아요. 이 커맨드 포스트 그러니까 커맨드 포스트는
지휘하는 본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휘소. X는 뭡니까? 엑서사이즈. 그러니까 CPX를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면 지휘소 연습인데 쉽게 말하면 사령부 안에서 그다음에 이제 시설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막 돌리는 거예요. 그게 CPX 훈련이고요.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 FTX 훈련이 있습니다. FTX 훈련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외 기동 훈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뭐 이거는 대충 겐또를 딱 찍으면 겐또가 일본 말인가? 어쨌든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죠? F는 필드, T는 뭐겠습니까? 트레이닝, X는 뭐겠습니까? 엑서사이즈. 엑서사이즈를 E로 시작하지만 엑서사이즈 해가지고 발음 나는 대로 X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UFS 훈련도 크게는 두 종류. 그러니까 딱 지휘부나 이런 데에서 컴퓨터 딱 그 모니터 앞에 놓고 시뮬레이션 막 돌리는 CPX 훈련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CPX 훈련하고 연계해가지고 야외 기동 훈련하는 거, 필드 트레이닝 엑서사이즈 하는 거 이 두 가지 훈련이 딱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이 FTX를 CPX야 뭐 늘 뭐 이렇게 그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니까 그거는 뭐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CPX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실제로 군인들을 쫙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뭐 대대는 1대대는 뭐 이렇게 가고 뭐 2대대는 이렇게 가고 저도 바위할 때 이런 훈련 좀 해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야산에 총 들고 하면서 막 올라가기도 하고 야 이제 내려가라고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뭐 토끼 잡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설픈 훈련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미군하고 훈련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야외 기동 훈련인 FTX를 이번 UFS에서는 몇 번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냐면 14번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14번.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딱 병력은 얼마나 동원되냐면 한국군은 18,000명. 그다음에 미군이 몇 명이나 동원될지 모르겠는데 미군도 18,000명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상당한 병력이 동원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이 28,500명 있는 것으로 공식적으로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비밀일 거예요. 그래서 28,500명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숫자로 28,500이라고 한 숫자가 있는 거지 정확하게 뭐 이렇게 점호 서듯이 해가지고 딱 28,500명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한반도에 28,500명이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주한 미군들만 이 UFS에 참여한 게 아닙니다. 해외에서요. 다른데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도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훈련을 갖다 하는 겁니다. 몇 명이 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훈련 아니겠습니까? 한국군만 18,000명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군까지 합치면 거의 한 3만 명 정도 그 정도 병력이 동원되는 어마어마한 대규모 훈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가 이번 훈련은요 한국군하고 국군하고 주한 미군하고만 둘이서 두 연합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엔 뭐가 있냐면 유엔 컴파운드라고 해가지고 유엔 커맨드라고 해가지고 유엔군 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유엔군이 18개 나라인가 아마 그럴 건데 이번 UFS에서는요. 미국을 포함해서 12개 회원국도 같이 참여를 한대요. 그러니까 미군을 제외하고도 11개 나라가 뭐 몇 명씩이라도 병력을 보내가지고 인력을 파견해가지고 같이 훈련하는 이 UFS가 굉장히 큰 훈련이었던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번 이 UFS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연합사령부의 라이언 도널드 공보실장이 답을 준 겁니다. 2026년 UFS가 왜 중요한 것인지. 라이언 공보실장이 라이언 대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북한 이야기를 해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1인당 뭐 월급이 한 2,000달러쯤 되나? 북한 입장에서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 다음에 북한의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몇 명이나 희생됐는지 몰라요. 몇천 명이 희생됐는지 그 이상의 공이 하나 더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러시아로부터 그 돈이 두둑히 들어와서 김정은의 배가 그냥 이렇게 딱 두둑해지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겠습니까? 현대전, 완전히 바뀐 현대전의 양상을 체험한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우리도 그런 전쟁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뉴스탑10에서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드론이 우웅 떠다니더라고요. 군인을 향해서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장사하는 트럭 놓고 장사하는 그 사람을 드론이 계속 모기처럼 파리처럼 막 중중중 막 또 따라다니다가 그러다 갑자기 휙 하고 공격하는데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천만다행으로 살았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기가 이게 요즘 여름에 옛날에는 모기가 많았는데 지금 모기가 좀 적어졌네. 그래도 모기가 어디 시골 같은데 이렇게 딱 놀러 갔는데 모기가 귀에서 그것만 해도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기가 나를 갖다가 딱 덮친 다음에 여기서 빵 하고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완전히 달라진 양상의 전쟁인데 우리나라 국군이 이런 전쟁 경험해 봤습니까?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북한군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런 드론 전쟁을. 그래서 우리나라에 드론 사령부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도 그 드론 사령부가 지금 어떻게 됐나? 후지부지 된 거 아닌가? 근데 어쨌든 미군 입장에서도 미군은요. 전 세계 모든 전쟁을 다 모니터하고 있는 나라가 미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쟁을 할 수가 있구나. 옛날 같으면은 미사일 쏘고 대포 쏘고 전쟁의 양상은 그때마다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1차 세계대전 때 뭐였냐면 참호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차 세계대전 때는 전쟁의 키플레이어가 누구였느냐? 탱크였잖아요. 참호에다가 아무리 총을 두두두둑 쏴도 탱크 그 철갑을 뚫지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때 뭐가 나타났었습니까? 그때부터 비행기가 나타났는데 그 비행기에 폭탄도 들어있었지만 원칙적으로 공중전은 비행기 대 비행기로 이걸 갖다가 기관총 쏘는 그래가지고 기관총 픽 맞으면 비행기 뚝 떨어지고 그런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의 게임 체인저는 뭐였습니까? 그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의 게임 체인저는 그때 2차 세계대전에 처음 나타난 게 그게 핵이었잖아요. 핵. 재벌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저런 그 다음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오바마 대통령 있을 때 빈라덴 잡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걸프전 할 때 그때는요. 그 전쟁이 어떻게 전쟁이 되냐면 정보전으로 됐잖아요. 백악관 안에서 모니터 안에 전쟁 저기 몇만 킬로미터 밖에서 미군이 벌이고 있는 전쟁을 TV 보듯이 그런 식으로 전쟁하는 시대가 갔다가 이러다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는 드론이라고 하는 게 한 대에 몇백만 원 하는지 끼케야 몇천만 원밖에 안 하는 게 그게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가공할 그러한 위력을 가지고 있구나. 저는요, 드론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쟁 때 가미가제가 생각나잖아요. 그때 어땠습니까? 그 가미가제에 사람들이 탔어요. 그래가지고 일본군이 타가지고 일본군 조종사들이 딱 타가지고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가는 연료만 있고 오는 연료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에 타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가지고 폭탄 잔뜩 싣고 태평양 건너갈 기름만큼만 딱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냥 미군 군함에다가 그냥 꼬라박는 거지. 미군의 무슨 빌딩 같은 거 있으면 그냥 꼬라박는 거지. 잘못 꼬라박으면 그냥 바다에 그냥 어쨌든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어쨌든 죽는 건데 그 가미가제가 현대식으로 되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드론이잖아요, 드론. 사람이 없어도 그야말로 이렇게 쭉 날아가다가 그냥 꼬라박으면 폭탄 같은 역할을 그런 걸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 국군 그다음에 미군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이러한 새로운 양식의 전쟁을 북한이 겪었다는 거예요. 북한이 경험했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 도널드 공보실장 하는 이야기가 북한의 전력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다시 정리하면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해서 그곳에서 드론 등과 같은 새로운 양태의 전쟁에 대한 교훈을 습득했고 그 습득한 교훈을 북한으로 가져갔고 그것이 북한의 전력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요인이 됐고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누굽니까? 미군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은 이러한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이번 2026년 UFS에서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한미 간의 훈련을 하고 안 하고 에이 그래 뭐 올해 안 하면 내년에 하면 되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의 양상이 바뀌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훈련과는 다른 종류의 훈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8월 10일에 연합사의 공보실장 미군 대령이 우리나라 국방부에 딱 나와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했어요. UFS는 연례적인 방어 연습인데 드론, GPS, 사이버 공격 이렇게 전쟁 양상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되는 전쟁 양상을 시나리오에 반영해가지고 그래서 CPX는 그 반영된 시나리오 가지고 뭐 이런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그 뭐 이렇게 짜는 거고 그 다음에 FTX는 거기에 따라가지고 군인들이 진짜로 실질적으로 막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번 그 UFS 훈련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뭐 방위 출신인데 뭘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만약에 훈련이 제대로 딱 진행이 됐었다라고 하면 드론이 엄청나게 많은 드론이 그 위에 둥둥둥둥 우웅 하면서 떠 있지 않았을까?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이야기가 8월 10일에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월 16일이 됐어요. 8월 16일이 딱 되니까 8월 17일부터 훈련이 시작되니까 8월 16일부터 뭘 시작했습니까? 그 8월 16일부터 드디어 이제 배치를 갖다가 했는데 최정예 요원을 어디에다가 배치를 했냐? CP 탱고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 주한미군하고 미군하고 한국군을 CP 탱고에 넣은 거예요. 이 CP 탱고가 뭐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CP는 뭐의 약자라고요? 커맨드 포스트, 지휘소, 지휘본부라고 생각하면 되고 탱고는 뭐냐? 탱고가 뭐겠습니까? 춤이지 뭐 탱고 춤추고 저 같은 몸치는 탱고 못 출 텐데 그 뭐죠? 여인의 향기인가? 거기에 그 누구지? 그 배우, 그 남자 배우, 그 누구지? 로버트 드니로는 아니고 그 유명한 사람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이 저도 이제 다 됐습니다. 그렇게 그 딱 그 눈이 잘 안 보이는 퇴역 그 중령 출신인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춤 잘 추더만 그 춤이 탱고 아닌가? 그런데 이때 탱고는 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때 탱고는 뭐의 약자냐면 택티컬이 뭡니까? 전략적인, 전술적인. 그 다음에 에어, 네이버, 그라운드. 에어는 공중이고요. 네이버는 저거죠. 그 네이버 우리가 늘 쓰는 네이버가 아니라 네이버. 발음이 후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네이버는 해군이 바다란 뜻이잖아요. 그라운드는 뭐겠습니까? 그라운드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육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에어, 네이버, 그라운드는요 육해공이에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도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CP 탱고의 T는 택티컬, 에어, 네이버, 그라운드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육해공 작전을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커맨드 포스트, 지휘 초소를 CP 탱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CP 탱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주소로는 그 행정상의 주소로는 성남시에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청계산에 있어요. 이 청계산 저도 청계산 뭐 종종 갔었죠. 청계산 밑에 가면 백숙도 팔고 뭐 짜장면도 팔고 뭐 오리도 팔고 뭐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청계산 어딘가에 뭐가 있냐면 화강암이 있어요. 화강암을 이렇게 쫙 파면 뭐가 나옵니까? 화강암 파면 화산 안반수가 나오나? 그거는 제주도인가 삼다수인가? 어쨌든 청계산 밑에 화강암이 있는 그러한 화강암 지반이 있는 그러한 지형이 있는데 그거를 수십 미터를 파가지고 만든 게 그게 뭐냐? 그게 CP 탱고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육해공 전략 그 지휘소 지휘본부를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주한 미군이 그 벙커를 만들었는데 그게 CP 탱고입니다.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만 평 정도 되고요. 이 CP 탱고를 짓는데 수천억의 돈이 들어갔대요. 그 말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건설 공사하는 거에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지만 왜 그 건설 공사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이 CP 탱고는요.
폴아웃 벙커예요. 폴아웃 벙커가 뭐냐면은 핵전쟁이 딱 났을 때 북한에 핵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CP 탱고에 들어가 있으면 삽니다. 왜냐하면 방사능 낙진을 거기서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계산 밑에 화강암 덩어리가 있는 데에다 거기를 갖다가 수십 미터를 파고 만든 게 그게 CP 탱고인데 거기에다가 철판 두께도 아마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두꺼울 거고요. 거기에다가 뭐 콘크리트를 아마 그냥 뭐 몇 미터를 갖다가 그냥 세려 박았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그러니까 핵폭탄 터져도 거기는 끄떡없을 그러한 폴아웃 그걸 갖다가 폴아웃 벙커라고 하거든요. 그 폴아웃 벙커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건설비만 해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건설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CP 탱고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스킵 시설이라고 한 게 들어가 있어요. 이 스킵 시설이 뭐의 약자냐면 S는 센서티브. 저도 좀 센서티브한데 피부는 센서티브 하지 않습니다. 컴파트먼티드 인포메이션 퍼실리티라고 하는데 이것만 봐도 제가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주 민감한 정보를 가지고 다루는 그러한 민감한 정보와 관련된 그 구분된 컴파트멘티드 퍼실리티 이걸 갖다 줄여가지고 S는 센서티브, C는 컴파트먼티드, 그 다음에 I는 인포메이션, 그 F는 퍼실리티 이걸 갖다 줄여가지고 스킵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방위 주제 이런 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미군 기지 이런 공사 했었잖아요. 사업단이 있었잖아요. 미군들이 그 청구서를 내미는데 이 스킵 시설 관련해 가지고 이거 지어야 한다라고 돈을 내놓는데 청구서가 어마어마해요. 이거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왜 이게 이렇게 비싼 건지 그걸 갖다가 견적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래요. 이거는 극비사항 중에 극비사항이라서 니네는 그냥 돈이나 내놓는 미군 기지 이전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가 인카인드는 현물이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지어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며 뭐며 다 우리가 지어줬습니다. 우리가 발주해가지고 물론 설계는 미군이 했는데 DOD 기준에 따라서 DOD가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니까 국방부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기준에 따라가지고 설계도가 딱 나오면 그 설계도에 따라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삼성물산, 현대건설 이런 데다가 발주 줘가지고 건물은 딱 만드는데 스킵 시설 관련해 가지고는요. 무슨 소리야? 그건 니네 그냥 돈이나 내놔. 이거는 우리가 니네한테 알려줄 수가 없어. 그러는데 청구하는 그 금액 보고 입이 이만큼 떡떡 벌어져. 도대체 이게 뭐냐? 뭔데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돈을 내놓으라고 하느냐? 몰라요. 저는 아직도 몰라요. 뭐 며느리도 모르고 할머니도 모르고 다 몰라. 시어머니도 몰라. 근데 이 스킵 시설이 CP 탱고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P 탱고가 얼마 정도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간 돈만 뭐 전략적 가치는요 몇십 조가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CP 탱고가 딱 있으면요 그거는 몇십 조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건설하고 스킵 시설 집어넣고 하는 그러한 그 비용은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몇 천억은 당연히 될 거고요. 조 단위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랑 똑같냐면요. 반도체 공장 지을 때 반도체 공장을 팹이라고 그러잖아요. 팹을 갖다가 지을 때 뭐 클린 루미니 뭐니 해가지고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그냥 아주 그냥 세밀하게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도체 공장에 있어서 건축비보다 더 돈이 비싼 게 뭡니까? 그 안에 들어간 장비잖아요. ASML이라고 네덜란드 회사가 있는데 그 기계 하나가요. 7천억, 8천억 한대요. 기계 하나가. 근데 그 기계 하나를 살려고 해도 못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줄까 말까예요. 야, 몇 천억씩이다. 7천억, 8천억이. 그다음에 그 금액이 계속 올라간대. 도둑놈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덜란드한테 구걸해서 그래서 받아오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CP 탱고도 이렇게 콘크리트도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그냥 기반 공사하는데 돈 많이 들고 그랬겠지만 이 스킵 시설만 해도 몇 천억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갔었을 건데 이게 CP 탱고거든요. 이 CP 탱고는 누구 겁니까? 대한민국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땅은 한 10,000평쯤 된대요. 이 땅은 대한민국 땅인데 이 탱고 시설물 자체는 누구 거냐면 미국 소유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저는 CP 탱고란 말을 제가 국방부 있을 때
하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탱고 저도 처음엔요. 야 탱고가 이게 춤이냐 뭐냐. 근데 왜 CP는 뭐냐. 그 다음에 탱고는 뭐냐. CP는 제가 그래도 그 뭐 주서들은 그게 가락이 있어서 CP 커머셜 페이퍼인가 왜 여기서 회사채가 나오지 그랬는데 커머셜 페이퍼가 아니라 커맨드 포스트. 탱고는 누구야 여인의 향기에서 나온 그 누구지 자꾸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이 그렇게 젊은 여자하고 같이 춘 그 춤이 아니라 탱고는 이 시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CP 탱고란 말을 하도 많이 들었는데 저 같은 사람은요. 들여보내 주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막 그 수소문 해가지고 혹시 막 물어봤어요. 어이 그 혹시 CP 탱고 가보셨나요? 못 가봤는데 가보셨나요? 못 가봤는데 근데 한 명을 제가 딱 그 전화해가지고 혹시 가봤어요? 그러니까 가봤대. 왜냐하면 국방부에 거의 최고위직에 있었던 그런 사람한테 제가 그 물어봤더니 CP 탱고를 가봤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돈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어떤 뭘 질문했냐면 의리의리한가요? 그랬더니 의리의리하긴 장엄하지 웅장하지. 왜냐하면 군사시설이니까 뭐 이렇게 뭐 카페트 쫙 깔리고 뭐 그런 식의 미군들은요 그런 커레어식 같은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시설 같은 것들은 쫙 하는데 뭐 그래도 화려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대신에 어마어마하대요. 웅장하대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나중에 한번 그 구경이라도 가봤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뭐 갈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탱고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스크린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그 뭐야 지금 뭐 요즘은 뭐 그 동아일보에도 그 동아일보 사옥에도 전광판 어마어마하게 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만큼이야 안 되겠지.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딱 큰 스크린이 딱 있는데 그거를 UFS 같은 거 이런 거 딱 할 때 이걸 딱 돌리면요 어떻게 되느냐? 진짜로 100km, 200km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황이 바로 눈앞에서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쫙 펼쳐진대요. 그래서 이걸 전구라고 하거든요. 전쟁 구역. 그 뭐 도봉구 강남구 할 때 그 구자. 이 영어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시어터라고 합니다. 시어터가 뭡니까? 극장이잖아요. 근데 이 극장을 시어터를 전구 전쟁 구역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왜 극장을 시어터라는 단어를 여기다 썼지? 그랬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무대를 시어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CP 탱고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워룸이 있고 그 워룸에 어마어마하게 큰 스크린이 딱 있는데 그 스크린에서 전구 실질적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 전쟁의 무대가 눈앞에 쫙 펼쳐지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다 한국군과 미군이 훈련하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구현되는 데가 그게 CP 탱고다. 그 CP 탱고에 그 한국군 최정예 그 뭐야 장교들하고 그 다음에 미군 장교들이 CP 탱고에 딱 들어가서 이제 내일부터 훈련 시작합니다. 그 준비 땅 하기 그 레디 액션하기 전에 있었던 게 8월 16일이었는데 오늘이 8월 19일이잖아요. 그러면 불과 사흘 전이었단 이야기죠. 그런데 바로 그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전쟁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나면 그 CP가 뭐가 되느냐 커맨드 포스트가 어디가 되느냐 탱고가 되는 겁니다. 평시에는 이 커맨드 포스트가 어디 있냐면 평택의 캠프 험프리즈에 있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딱 발발한다 그러면은 그 한국군과 미군의 중요한 그 합참 의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다 몰려드느냐 CP 탱고 청계산 밑에 CP 탱고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UFS는 전시를 가정한 훈련이니까 그러니까 캠프 험프리즈에 있는 벙커에서 이걸 지휘한 게 아니라 CP 탱고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CP 탱고에 인원이 배치가 됐던 8월 16일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이상한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 미군의 총사령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 글의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어떤 이상한 내용이냐면은 김정은과 나는 지금 매우 좋은 관계이다. 그냥 좋은 관계가 아니고 매우 좋은 관계라고 트럼프가 이 말을 딱 올렸어요.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김정은하고 좋은 관계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하네. 내가 정은이하고 무지무지는 아닙니다. 상당히 좋은 관계인데 그런데 왜 훈련을 하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UFS 훈련을 할 때 뭐가 들어갑니까? 돈이 들어가잖아요. 전투기 한 대 딱 띄우면 옛날에는 우리 때만 해도 500원, 1초에 500원짜리 하나가 똑깍똑깍 떨어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500원짜리 동전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야, 큰 동전이 1초에 하나씩 떨어진다고? 그러면 1분이면 그 동전이 우수수수수 모이겠네. 그때는 500원짜리 동전이었으면요. 지금은 뭐 5,000원짜리, 5만 원짜리 지폐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훈련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북한은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북한 공군은요 모형 비행기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 비행기 뭐 이렇게 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훈련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지금 돈이 빡빡하지 않습니까? 왜 빡빡하냐? 이란하고 전쟁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각하는 거예요. UFS 하면은 물론 우리나라 군대도 우리나라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지만 미국 예산은 미국이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돈을 갖다가 이렇게 뭐 최소한 몇천억 이상은 들지 않을까? 이 돈을 왜 여기다 쓰냐? 내가 트럼프하고 매우 좋은 관계인데 관계가 나쁘면은 혹시 김정은이가 또 이렇게 막 돌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럼 아니면 트럼프가 모르겠다 김정은 제거하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으면은 훈련을 갖다 해야 될 텐데 연합훈련을 해야 될 텐데 정은이하고 관계가 좋은데 그 다음에 뭐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관계가 좋은데 그런데 왜 싸우냐?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런 데가 쓸데없이 돈을 쓰냐?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국방부 장관한테다가 훈련을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라고 8월 16일에 트럼프 소셜에다가 글을 올린 겁니다. 훈련을 어떻게 축소하라? 상당히 축소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17일에는 예정대로 훈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1단계 훈련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당장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당장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8월 17일 훈련은 아마 엊그저께 훈련은 그냥저냥 진행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저께가 8월 18일인데 8월 18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요. 국민학교 때 맨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8.18 하면 뭐가 자동적으로 붙느냐. 8.18 도끼 만행 사건이 붙어 있잖아요. 8.18 하면 도끼 만행 사건이에요. 그런데 8.18 도끼 만행 사건은 뭐냐면은 주한미군이 판문점 근처에서 어떻게 했느냐. 벌목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북한에 뭐 대위인가 누군가 군관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 작업 중지해라 딱 그랬는데 그때 벌목 작업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중대장이 대위였는데 웨스트 포인트 육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 육사를 나왔는데 어디서 북한 뭐 일개 장교가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야 무시해. 그냥 그 다음에 계속 이걸 갖다가 작업해라고 그랬는데 한 45분쯤 뒤에 북한군이 한 20몇 명이 떼거지로 나타나가지고 도끼로 사람을 갖다가 찍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2명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느냐? 병사들이 죽은 게 아닙니다. 웨스트 포인트 출신의 중대장이 사망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소대장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위하고 대위는 중대장, 소대장은 중위. 이 두 사람이 도끼에 찍혀가지고 죽은 게 그게 8.18 도끼 만행 사건이었는데 이 8.18 도끼 만행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 1976년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는 몇 년입니까? 2026년. 1976년은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50년 전이에요. 50년 전에 그때 이제 그 죽은 순직한 그 미군 장교의 이름이 한 명은 보니파스 대위고요. 이 웨스트 포인트 출신의. 그다음 또 한 명은 베럿 중위였거든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순직한 거예요. 뭐 전사라고 할 수 있나? 어쨌든 뭐 전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 보니파스 대위가 한국에서 근무하는 날짜가 딱 사흘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라서 미군이 한국에 배치받잖아요. 그러면 위험수당 받습니다. 우리만 그냥 뭐 전쟁이 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미군들은요 한국에 배치받으면, 일본 같은 데 배치받으면 위험수당 안 나옵니다. 한국에 배치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위험수당 나와요. 왜냐? 아직 전시니까. 아직 공식적으로는 전쟁 중이고요. 그 다음에 미군은요 가족들 못 데리고 옵니다. 왜 못 데리고 옵니까? 위험하니까. 가족들은 민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풀린 게 어디냐면 평택에 내려가니까, 평택은 북한의 장사정포가 이론적으로는 수원까지밖에 떨어지지 않는다. 평택은 수원 밑이니까, 그러니까 가족 동반해도 된다. 뭐 그래가지고 평택 기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휴전선으로부터 한 100몇십 킬로, 한 200킬로 가까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라도 평택 기지가 건설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니파스 대위가 50년 전에 그렇게 사망한 거예요. 전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포스타 제너럴, 그러니까 그 미군 사령관이 누굽니까? 제이비어 브론슨이잖아요. 브론슨이 다른 때도 아니고 올해는 8.18 도끼 만행 그 사건이 벌어진 지 딱 50주년 되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추도식이 있었어요. 도끼 만행 50주기 추도식이 어디에서 있었냐면, 파주에 가면 미군 캠프가 있는데 그 미군 캠프의 이름이 캠프 보니파스입니다. 왜 캠프 보니파스인지는 알겠죠? 이렇게 8.18 도끼 만행 때 그렇게 전사한, 희생이라고 한 말을 쓰기 싫고 군인이니까 전사한 보니파스 소령, 왜냐하면 그 전사한 다음에 1계급 그 추서가 돼가지고 대위에서 소령이 되고, 그 다음에 배럿 중위는 그 추서돼서 배럿 대위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 보니파스 소령을 기리는 의미에서 캠프의 이름을 캠프 보니파스로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브런슨 사령관이 파주까지 가서 그 도끼만행 5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돌연 그 브런슨 그 사령관이 그것을 캔슬해버린 거예요. 캔슬해버리고 파주 대신에 어디로 왔느냐? 지금 옛날에는 그 용산에 사령관 집무실이 있었는데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럼 어디 있습니까? 평택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브런슨은 뭐 타고 다니겠습니까? 승용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 헬기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브런슨은 헬기나 아니면은 승용차를 이용해서 평택에서 파주로 갔었어야 됐는데, 갑자기 그 일정을 캔슬하고 어디를 갔느냐? 용산의 국방부에 딱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거를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안규백 장관이 브론슨 장군은 언제 만났습니까? 이야기했더니 그거 말해줄 수 없습니다. 아니, 브론슨 장군은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이런 정도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용산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둘밖에 없어요. 육군참모총장은 저기 계룡에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브런슨 사령관이 용산에 왔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안규백 장관을 만나든지 아니면 합참의장을 만나든지. 그런데 보니까 그 브런슨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규백 장관은 말 못한다. 나는 말 못한다. 그러니까 강하게 부정하니까 그 브런슨 사령관이 안규백 장관 만났네. 얼마나 만났습니까? 딱 20분 만났대요. 20분 만나려고 평택에서 용산까지 온 겁니다. 전화로 해도 될 텐데 그냥 온 거예요. 와가지고 뭘 이야기했느냐. 훈련 계획을 변경한다. 이 이야기를 안규백 장관한테 이렇게 거의 일방적으로 그냥 통지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훈련 계획을 변경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변경하느냐. 훈련 기간을 절반으로 축소한다. 훈련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1부가 있고 2부가 있다고 했었는데, 1부 훈련은 17일부터 21일까지. 이 1부 훈련은 어떤 훈련이라고 그랬습니까? 북한이 남한에 쳐들어왔을 때 이걸 방어하는 훈련입니다. 2부 훈련은 반격하는 훈련이고 다음 주 월화수목이라고 그랬었어요. 브런슨이 안규백 장관한테 그냥 이야기하고 통고한 것 같아요. 훈련 절반으로 축소합니다. 그리고 2부 훈련을 없애겠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오늘이 수요일이죠. 내일 모레까지 21일까지만 훈련합니다. 그 다음에
훈련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CPX가 있고 FTX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훈련은 CPX만 한다. 이런 훈련을 못하러 합니까? 시뮬레이션만 돌리고 그냥 한국군 뭐 18,000명 딱 스탠바이 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FTX 안에 그 다음에 심지어 재벌자 선생님 또 감사드립니다. 심지어 그 미군이 다른 데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한국에 들어와 있기까지 했는데 그 훈련도 안 한대요. FTX가 야외 기동 훈련이 14건이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공보실장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브런슨 사령관이 14건 거의 다 대부분 취소한다고 그랬으니까 다 취소했는지 한 건 빼고 다 취소했는지 두 건 빼고 다 취소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취소를 갖다가 한대요. 그러면서 그 브런슨이 18일 훈련부터 그 불참을 갖다가 미군은 18일 훈련도 제대로 안 한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이렇게 다른 데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군들은요, 어떻게 했느냐, 다시 원대 복귀해. 또는 미군끼리만 훈련해. 연합훈련 안 하고 그냥, 그래, 이왕 온 김에 미군하고 다른 뭐 동료 미군들하고 주한 미군하고 그냥 같이 훈련이나 해. 한미 훈련은 없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거는요, 제가 아침에 유용원 의원님하고 같이 돌직구쇼에서 그 방송을 했었는데, 유용원 의원은 제가 국방부 있을 때에도 조선일보 기자였습니다. 조선일보 기자였는데 조선일보 기자는 내내 다른 거 안 하고요. 국방 전문 기자였어요. 국방부만 출입했었습니다. 제가 국방부에 20년 전에 미군기지 사업단 법무실장 할 때도요. 유용원 의원님은 조선일보 국방 전문 기자였어요. 그 다음에 2024년 국회의원 비례로 당선되기 직전까지 조선일보 국방 전문 기자였어요. 그런데 그 경력이 30년 가까이 되는 국방 전문 기자 유용원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저 그냥 띵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조현 외교부 장관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렇게 훈련을 축소한다라고 한 것을 사전에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이 축소됐다라고 하는 거는 외교부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국방부한테 가가지고 국방부 장관한테, 그런데 그래도 이제 국방부 장관한테 브런슨 사령관이 전화해가지고 어이 미니스터 안 장관이네, 장관이 아니라 친가 뭐 그건 아니겠죠. 안 장관님 우리 훈련 안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화로 할 수도 있는데 전화로 하는 거는 너무 좀 거시기하니까, 그러니까 브런슨 사령관이 파주가기로 한 그 계획을, 추도식 가기로 한 거를 취소하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한테 가가지고 우리 훈련 절반으로 줄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대통령의 지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누가 제일 화났겠습니까? 아니, 우리나라를 무시해? 안규백 장관이 훈련하기로 다 해놓고 우리나라를 무시해? 안규백 장관도 화가 났을 거예요. 조현 장관도 화가 났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대한 사안인데 외교부한테, 대한민국 외교부한테 통지도 안 해? 뭐 이런 게 다 있어? 무례하네? 예의가 없어, 예의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황당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제일 화가 났을 사람은요, 냉정하게 따지면 브런슨 사령관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방위했고 전투 방위했고 그래가지고 맨날 뭐 행군하고 뭐 총도 많이 쏘고 현역보다 제가 총을 더 많이 쏜 것 같아요. 진짜 전투 방위 때 총 많이 쐈어. 제가 아직도 그냥 이가 갈리는 게, 저는요 총을 쏘면 맞지를 않아. 한 5발 맞으면 많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 합격 커트라인은 7발이거든요. 7발을 못 맞추면요 굴러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그러면서 뭐 그 다음에 또 쏘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요, 한 번 더 쏘면 한 번 더 구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재수 좋으면 7발 넘는 때가 있는데 그래도 7발 넘는 거를 기대를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제 머리가 액세서리이겠습니까? 저도 머리가 조금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 뒤에 쏘는 거야. 그래야지 한 번이라도 덜 쏘니까. 아니, 그런데 미군들은요 훈련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훈련은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놀 때는 설렁설렁하게 놀아도 훈련할 때는 실전같이 하거든요. 브런슨은요 화가 많이 나 있을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 있겠습니까? 뭐 한국의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도 화가 많이 나 있을 건데, 제 생각에는 브런슨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화가 많이 나 있을 겁니다. 아니, 군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그런 생각할 거예요. 브런슨은. 대통령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양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브런슨은요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규백 장관 만났을 때에도 20분 동안 그냥 딱 만나가지고 할 말만 딱 요건만 딱 이야기하고 나 이제 갑니다. 그러면서 안규백 장관 보고도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 속으로는 아니 장교 출신도 아닌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까지 했을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그러면은 왜 브런슨 사령관 포함해가지고 미군들은요 다 화가 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예컨대 일본의 뭐 오키나와에 있던 그러한 군인들이 미군들이 지금 뭐 평택에 뭐 캠프 홈프리스나 이런 데 들어와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 그래 이번에 이거 한번 그 훈련을 해야 돼. 드릴을 해야 돼. 엑서사이즈를 해야 돼. 그다음에 현대전에 드론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드론이 어떻게 뜨고 어떤 식으로 이게 전쟁 양상이 바뀌나 한번 그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한번 그 좀 그 직접 그 경험도 해보고 그래야 되겠어라고 생각하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갑자기 훈련 취소 다시 돌아가 오키나와로 돌아가 이런 이야기하면 저 같아도 저는 좋아하겠죠. 저는 훈련하는 거 싫어하니까. 그런데 진짜 참군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거 뭐야 장난하는 거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7일에 엊그저께 8월 17일에 백악관에서 기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기자들하고 딱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최근에 사우스 코리아 프레지던트하고 통화를 했다. 사우스 코리아 프레지던트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 통화를 했는데 그런데 한 자락 깔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베리 나이스 가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아주 그냥 뭐 나이스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는 말하는 거는 반대예요.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그 자존심 강한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전화로 뭐라고 이야기했냐. 우리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거는 뭐랑 똑같겠습니까? 예컨대 제가 저한테 어떤 재벌그룹 회장이 저한테 딱 전화해가지고 뭐 굳이 뭐 재벌그룹 회장까지 갈 필요도 없어. 어쨌든 저보다 돈이 겁나게 많은 저보다 돈이 한 100배쯤 많은 어쨌든 그런 부자가 저한테 딱 전화해가지고 정 변호사 미안한데 나 한 1억만 꿔줄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니 야 내가 진짜 하다 할 게 없어가지고 정 변호사 같은 놈한테 내가 1억을 빌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나? 자괴감 느낀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단한 미국의 그 대단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뭐 말을 빙빙빙 돌렸는지 아니면 트럼프는 스트레이트하니까 그냥 그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뭘 이야기했냐면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랬대요.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러면서도 자존심은 좀 남아있어가지고 뭐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그거 별건 아니고 이란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도움이 꼭 필요한 거는 아닌데 도움이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원한다면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 니네가 혹시 원한다면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우리한테 손을 좀 보태달라고 그랬대요. 손에 손잡고 핸들을 좀 보태달라고 이 핸들을 좀 보태달라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입이 안 떨어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란 문제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니네 도움 필요 없어. 근데 그래도 혹시 가능하다면 손 좀 보태줄래? 그러면 어떤 재벌 회장이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정 변호사님 그러면서 내가 사실은 뭐 꼭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는 아닌데 혹시 가능하다면 1억만 꿔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나한테 이래저래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마음도 써주시고 그런 분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1억은 없어도 제가 꿔서라도 좀 도와드려야 되나? 저 같으면 그 고민을 갖다가 했었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은요. 어쨌든 참 트럼프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둘 다 아주 독특하다고 생각을 해. 트럼프는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나? 이런 문제 관련해서 꼭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데 손 좀 보태줄 수 있나? 이렇게 어렵게 딱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영어로 두 마디를 딱 했대요.
노 땡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물론 뭐 말을 더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말에 의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단 두 마디로 끝냈다는 거예요. 노 땡스. 저도 이제 옛날에 제 친구한테 사기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종종 있었어요. 그럼 제가 빌려주기는 싫었는데, 그런데 제가 빌려주기 싫다는 이런 표정을 딱 지으면은 저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는 변호사 씩이나 돼가지고 100만 원도 없냐, 200만 원도 없냐,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긁혀요. 뭐가 긁힙니까? 자존심이 긁혀요. 그래가지고 나 있어! 그러면서 100만 원 얼마야? 100만 원 그래 너 가져가. 너 얼마야? 200만 원 그래 나 가져가. 그래가지고 또 더 뜯긴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조금 세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저한테 뭐 100만 원 정도 빌려줄 수 없나요? 딱 이야기하면 노 땡스 그럽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해요. 사실은 내가 옛날에 뭐 이 정도 이렇게 그 사기를 당한 게 있었는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 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그런 일을 겪어보고 나니까 그 놈이 나랑 친한 친구 놈이었는데 친구를 잃더라. 사람을 잃더라.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나는 돈 안 빌려줘. 왜냐하면 돈을 갖다가 빌려주고 나면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으로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저놈이 돈을 갚을까 안 갚을까? 왜 돈을 안 갚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신경이 쓰이니까 그렇게 신경 쓰기도 싫고, 그 다음에 뭐 대부분 돈을 다 잘 갚고 뭐 그래가지고 문제가 없는데 안 갚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어색해지더라고, 서먹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노땡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어마어마한 트럼프 대통령한테 두 마디 했다는 거예요. 노땡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급하긴 급한가 봐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노땡스 딱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존심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만 이랬다는 거예요. 잠깐만 이랬다는 거예요. 노 땡스 그러니까 잠깐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막 주절주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트럼프답지 않게. 우리는 3만 9천 명의 병력을 주둔시켜가지고 김정은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란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주 쉬운 군사작전을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는 거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란 문제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 없지만 그래도 손 좀 빌려줄래? 말은 이렇게 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지금 급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노땡스 하니까 잠깐만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뭐 도움 필요 없다라고 노땡스. 그래 알았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놈아. 그러면서 나중에 나한테 손 벌리지 말아라 속으로 그냥 궁시렁거리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절주절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가 3만 9천 명을 지금 주둔시켜주고 있는데 니네는 뭐 그냥 이래도 뭐 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주 쉬운 군사작전도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형님, 그러면서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트럼프가 확 열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당신들을 돕는데 개입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 게 좋겠다. 개입이란 말을 썼는데 트럼프도 똑같은 말로 받아쳤대요. 그럼 왜 우리는 니네 일에 개입하고 있냐? 우리는 바보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피트 헤그세스 불러가지고 야 UFS 저기 훈련 축소해. 그러니까 피트 헤그세스가 브런슨한테 전화해가지고 사령관님 축소하라는데요.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브런슨이 안규백 장관한테 달려가가지고 20분 만에 열 받아가지고 훈련 준비 다 해놨는데, 그런데 뭐 자기네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열 확 받아가지고 우리 훈련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그 2부 훈련은 뭐 이제 그 캔슬하고 1부 훈련도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트럼프는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당연히 화가 나죠. 3만 9천 명이 또 틀렸다라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볼 건 아닙니다. 트럼프가
3만 9천 명을 주둔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또 틀렸네. 미군이 한국의 한반도에 몇 명이나 주둔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네. 그 트럼프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그런 거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정확하게는 28,500명 맞습니다. 3만 9천 명은 아니에요. 하지만 3만 9천 명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병력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노땡스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외교에서는요. 노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녕이라고 이야기하지 마. 안녕이라고도 안녕이라고도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는요. 미안하다는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 사랑하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았나?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를 갖다가 하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안녕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미안하다고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이가 아닌 외교가에 있어서는 노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never say no라고 하는 룰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교가에서는. 그런데 뭐라 그럴까?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의 말에 의하면은 no thanks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로 no thanks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뭐 주저주저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받아들이기로는 no thanks라고 받아들였다는 거고 상대방이 외교적으로 no라고 하는 그러한 임프레션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외교적으로 외교에 있어서는 아주 큰 실수를 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것도 이거지만 폴리티코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그 폴리티코라고 하는 잡지에 글이 올라가 있던데 이 글을 갖다 제가 딱 봤더니 더 근본적으로는 더 근원적으로는 뭐가 깔려 있느냐.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이 작년 11월에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약속해놓고서 그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그 영문으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코리아 가버먼트가 코리아 가버먼트 is slow working its commitment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슬로우 워킹 한다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걷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저주저 하면서 일부러 시간을 갖다가 질질 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에 대해서? It's commitment. 꼭 해야 될 자신들의 숙제에 대해서 그냥 슬로우 워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굉장히 그런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래도 한번 전화를 딱 해가지고 그래서 야 좀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적절하게 노땡스 이야기를 딱 받으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바보냐? 우리는 뭐 바보 취급당한 거냐?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온 파급 효과가 뭐냐? UFS 한미 연합 훈련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UFS 훈련은 어떤 훈련이라고요? 공보실장이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 가지고 많이 컸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전력이 어마어마까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강해졌고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전쟁에도 적응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북한의 전력에 전투 능력에 대응할 수 있게끔 지금 새로운 형태의 그 훈련을 고안하고 실질적으로 해보고 이럴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 훈련 진짜 잘해야 된다라고 우리나라 합참 공보실장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도널드 연합사 공보실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훈련이 나가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합참의장보다도 우리나라 육군 참모총장보다도 브런슨 사령관이 더 열받는 거예요. 이거 내가 테스트해 봤었어야 되는데 돈이 들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면요. 뭐 아주 그냥 오랫동안 그 준비를 갖다 잔뜩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거 다 캔슬.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준비한 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한미 관계인 겁니다.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빨리 한국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 더 정상화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제 눈에는요. 정상적인 관계라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걱정하지 마느냐. 우리 스스로 지킬 능력이 차고도 넘친대요. 이거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군사력이 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됐어요. 뭐 세계 빅5 안에 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빅5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빅10 안에는 그 전 세계 군사력 그 탑10 안에 드는 나라가 된 거는 사실인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핵이 없어요. 또 뭐가 없습니까? 그 C4I 시스템이 미군에 비하면요 조족지혈이에요. 그러니까 C4I 시스템이 왜 필요하냐면 북한이 핵을 쏘려고 할 때 그걸 사전에 감지해서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게 C4I 시스템이고 그게 스킵 시설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없는데 그다음에 바로 코앞에 뭐가 있습니까? 핵이 있고 그다음에 예컨대 제가 이렇게 그냥 한 80kg 나가고 그냥 덩치 뭐 허우대가 좋고 그다음에 잘 먹어요. 제가 뭐 맘모스 빵도 먹고 뭐 짜장면도 먹고 탕수육도 먹고 해가지고 몸집에 막 이래요. 그런데 저기 중학생만한 키가 뭐 한 160도 안 되고 그다음 삐쩍 마르고 그런 놈이 제 앞에서 까짝까짝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 손에는 뭐가 있느냐? 몽둥이도 있어요. 몽둥이도 아주 그냥 비싼 몽둥이 100만 원짜리 몽둥이 딱 갖고 있는데 저쪽에서는요. 키가 150밖에 안 돼. 삐쩍 말랐어. 그 다음에 피골이 상접해. 그런 놈 상대로 해가지고 내가 몽둥이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이 그러면 덤벼 이놈아 그러면서 어디서 어른한테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몸집이 이만하고 몽둥이도 들고 있고 이 몽둥이도 아주 그냥 뭐 그 나무 재질도 좋고 100만 원짜리야. 100만 원짜리. 그다음 이걸 들고 있어도 저 조그만 꼬마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걔는요. 뭐가 있냐면 악이 받쳤어요. 첫 번째 내 앞에 있는 저놈은 악에 받쳤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손에 뭐가 쥐어져 있습니까? 칼이 쥐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손에 그 오래됐지만 낡았지만 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랑 그놈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한 방이면 죽어요. 우리나라는요. 핵 한 방이면 망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스스로 지킬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국방부 4년 반 있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그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대한민국 국군 믿지 않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국군 믿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전직 참모총장 깜빵에 있고요. 방첩사령관 깜빵에 있고요. 특전사령관 깜빵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누가 깜빵에 있습니까? 수방사령관 깜빵에 있고요. 전직 국방부 장관이 깜빵에 있어요. 이런 군을 어떻게 믿습니까? 전 못 믿겠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놈들 다 갈아치우고 새로운 뭐 유능한 엘리트 장교들 다 뭐 국방부 장관은 장교 출신도 아니지만 뭐 참모총장, 뭐 수방사령관, 뭐 합참, 뭐 그다음에 뭐 특전사령관 다 이전에 있었던 윤석열 때 있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엘리트 장교를 갖다가 심어놨으니까 스스로 지킬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저는 못 믿겠다고요. 저는. 그런데 지금 그다음에 백지장도 맞들문 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군이 백지장입니까? 우리나라가 백지장이지. 미군의 능력하고 우리나라 능력은요. 주한미군의 능력하고 우리나라 군대 능력하고는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나. 저는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긴장된다. 한미 간의 관계가 필요하고 우리나라 미군한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안심을 하겠는데 스스로 지킬 능력이 차고도 넘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국방부에 4년 반 근무했던 사람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